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31번부터 이제 45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빈도수는 많지만 최근에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 다른 학원에서는 이거 안 나온다고 외우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보니까 그 ESS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 전월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꼭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강사들이 얘기해 주는 건 최근 경향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그 출제 빈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출제 빈도 순에서 이런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저 문제를 더 많이 할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서 본인이 해야지만 됩니다. 본인이 해서 그 출제 빈도 순에서 높았던 부분을 위주로 해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달아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우선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46번부터 해가지고 한 60번까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46번, 이제 등면접법 단답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등면접법은 뭘까요? 전력과 이상의 단계는 면접과 면접을 비교를 해서 같게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안정도 해석 기법 중 등면접법과 단답법을 간단히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는데, 위상각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이 있고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에서는 뭐가 있었죠? 수치적 분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조건. 그리고 고유가법이라든가 주파수 안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걸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태 안정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단단법이라든가 등면접법이라든가 단단법이라든가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리아프노브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등면접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서 이게 지금 안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석하는 거고, 단단법은 그거를 등면접법은 간단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시간 추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단단법을 이용해가지고 위상각, 각속도, 출력 이런 것들 시간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단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단점도 비교를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저번 시험에서는 단단법에 대해서만 25점짜리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단법, 등면접법하고 같이 하다 보면 쓸 게 있는데 단단법만 쓸래니까 이제 부족한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는 수식도 들어가야 되고 해줘야 되니까 그림도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고, 등면접법하고 단단법하고 비교할 때는 등면접법의 장점, 단점, 단단법의 장점, 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비교해주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따로따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46번. 등면접법과 단단법을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안정도 해석에는 등면접법과 단단법이 있으면서 등면접법은 두기계통, 안정도 판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할 수 있다. 등면접법 할 때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4개. 그리고 전력상차각 곡선 PA, PB, PC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발전기 가속, 요게 PB입니다, 요거. PC고, 요거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 면적 부분 설명해 주는 거고, 등면접법에서 면적과 안정도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 등면접법의 단단법, 장단점. 장점은 뭐라고요? 안정도 판별을 간단한 도면을 써서 판정하는 게 장점이고, 나머지는 다 단점입니다. 위상각 변동과 시간적 사근간 관계를 파악 불가능한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2기 이상의 계통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 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2번, 3번 때문에 단단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도 해석의 주요 학계는 수치 해석적 기법, 동요 반정식을 풀기 위한 등면제법 앞에 거 이용하고 단단법은 위각 추시라고요. 위각 추시하면서 2분의 1, 4분의 1 나왔다고 그랬죠. 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0.6초 해가지고 비교, 등면제법, 단단법 2기, 3기 그리고 안정도 판별 가능한 이건 닭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3기 이상을 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개만 있었을 때 그걸 닭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쌍방가실이라고 그러죠. 쌍방가실. 그럼 2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2개 못했나? 그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인데 닭이 개통이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2기 이하의 비교적 간단한 개통. 근데 이제 2기 이하라는 건 1대1로 보는 거죠, 그냥. 이 주는 놈, 받는 놈. 이렇게만. 수계산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써주시면 됩니다. 등면제법하고 단단법. 비교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단단법만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단단법. 해가지고 이 수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식이 안 나오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25점짜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 써줘야 되고. 등면제법 볼까요? 등면제법 면적 나와있죠? 그리고 각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도 판별법.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지 뭔가.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계산했던 문제들하고 나와있는데 어떤 게 더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많은 게 보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안지들 보시면서 안정도 해석 여기를 볼까요? 이분기 씨 거를.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서 거기서 가장 많이, 여기는 또 나와 있습니다. 안정도를 분류해주고, 그 분류해주는 거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에서는 동기화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죠?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 등면제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이 있고 리아프노브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그냥 확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 답안지를 보면서 아까도 오전에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적 분법부터 해가지고 루스리치법, 그 다음 주파수법, 뭐 에이겐밸류법, 고유가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줄들, 세 줄, 네 줄 쓴 다음에 과도한 정도는 등면제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리아크노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표로 만들어지면 벌써 8줄입니다. 8줄 만들면 8줄 꽉 차죠. 아, 그러면 이제 한눈에 띄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림이 들어가서 등면제법 이렇게다. 그럼 서론부터 나는 이만큼 아는데 벌써 이 사람 뭔가 많이 아는데? 라는 이 표 하나로 그냥 벌써 증명이 돼버립니다, 지금. 남들 정리 못하는 거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뭔가 표해서, 개요해서 뭔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탁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선입견이 좋다는 얘기죠. 딱 가서 뭐 얘기를 합니다. 명함에다. 기술사, 박사, 뭐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 뭔가 틀린데?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더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옷도 허름하게 입어가지고 뭐 말도 어눌하게 하고 뭐 이상해. 아, 그러면 그 사람 봤을 때, 저 뭐야? 뭔데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뭐 좀 들어보니까, 저 사람 박사래. 그래?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요 부분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요약을 잘 해준 다음에 그리고 요약을 할 때 답안지에 쓸 내용을 앞에다 먼저 한번 싹 뿌려주시라고요. 나는 이걸 쓸 거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기대해봐라.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답안지의 내용이 이건데 그걸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썼나?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잘 썼네.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나네. 이러면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죠. 딱 봤는데 똑같습니다. 다 답안지가 열심히 배웠네 이거하고 그러니까 뭔가 차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표. 보시면은 동기화력을 할 때 아까 정태한 정도 할 때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 기본식이 나와서 이 동기화력 할 때 이거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 정태한 정도 해석 방법은 동기한 정도로 해가지고 예. 돼 있고 등면제법은 이 그림 4개 그려가지고 요거 면적 가지고 면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요.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에너지 함수법은 아까 뭐라고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고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걸 정기적인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기적인 에너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운동 에너지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통의 잠재적 에너지, 그게 위치 에너지인데 이걸 전기 에너지라고 보셔도 되고, 예? 이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데 외란 에너지는 뭡니까? 뭔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그거보다 크면은 얘는 안정한 거죠. 왜냐면 정기적, 기계적 부분, PI-PM 사인 세타에서 앞에 부분은 저는 잠재적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가 이걸 정기적 에너지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PI-PM 사인 세타에서 애우기가 더 좋으니까. PV 곡선. 여기서 지금 삼각함수로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됩니다. 삼각함수로 해서. 그래서 2분의 1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X분의 VS 세타가 나온다. 그래서 요 내용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요 책에. 요 책도. 처음에 이걸로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근데 요약된 걸로 시작을 하니까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요약이 들어가니까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여러분 상태는 이러기 때문에 기본서로 들어가서 기본서를 칠판에다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거를 이제 동영상을 오픈을 해놓은 거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본서를 한번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기본서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본서를 요약을 해드리는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답안지를 썼던 걸 가지고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했던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양한 기법으로 기본서도 계속 바꿔 나갔거든요. 칠판에도 쓰면서 보여주기도 했던 거를 이제 칠판에다 쓰는 건 좀 줄이고 그냥 요약만 해드리고 바로 연구만 보고 그 다음에 기본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네? 교재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른 교재로. 그래야지 더 이제 새롭게 느껴지니까. 요 다음에는 또 이봉기 씨 자료도 좀 더 넣고, 그 다음 다른 자료들도 더 넣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언급했던 그런 그 연구반 교재를 다른 걸로 바꿔가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봤던 것도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본반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조금씩 돌려주면은 좀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더 집중이 되거든요. 자, 47번. 안정도란 무엇이죠? 계통의 계통의 수득,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예, 그렇게 그냥 쉽게 가시면 됩니다. 그걸. 예? 교통사고 시,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개선 방향 뭐냐. 이렇게 나갈게요. 이제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조금 전에 봤던 안정도 해석기법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47번을 보면요. 안정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뭐죠 했을 때 여기 안정도 향상 대책을 기술하셔야 돼 있는데 이 안정도가 뭐라는 게 여기다 안 써놨습니다. 먼저 저는 무조건 개요 상태에서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전기 운동 방정식에서 이 고장이 급축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기관, 그러니까 전기적 출력을 증가하고 기계적 입력을 감소하고 관성 정수를 증가를 시키면은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리전 충익기, 단단 복적 기의 승석중 소개보고 FHC, TE 소개보고 FH. 요건 25점짜리가 아니라 10점짜리로 딱 안정도 향상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그냥. 안정도 향상 대책을. 근데 지금 문제는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니라 안정도 해석 방법이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정도를 구분해서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정태 안정도가 뭐냐, 조금 전에, 전압 안정도가 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 향상 대책, 이런 식으로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답안지를 쓸 때 잘 쓰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향상 대책, 여기는 또 향상 대책이 돼 있죠. 해석 방법은 안 돼 있고. 향상 대책에서는 또 틀려지겠죠, 이 사람도. 리전 충익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탈조, 리전 충익기, 단단복직계, 리전, 그 다음 충, 입, 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똑같이 형태는 향상대책은 리전 충익기로 해서 단단복직기에 소개보고 FH, T 소개보고 승속중 T 소개보고 FHC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듣다 보면 이제 나오죠. 단단복직기에 승속중 TE, TCVR, 에바
그 다음에 소개, 보고, H, 소리액터, 뭐 이제 보호계den기, 고속도, 제페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에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자기 걸로 만드니까 이게 얘기를 해도 나는 여기 이렇게 넣었다 하는데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리전 층익기 정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연구반에서 이제 관연도 문제로 계속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외워지고 안 써졌던 게 그런 이제 키워드들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뭔가 형태는 잡혀지거든요. 근데 잡혀지는데 아까처럼 형태는 잡혀졌는데 아까처럼 남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답안지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그때 이제 첨삭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답안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씩 넣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답안지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답안지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서 첨삭이 가능하지 처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폼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일단 물에 뜨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발차기 하세요. 물에 안 고개 들지 마세요. 예? 고개 쳐박고 그냥 숨 쉴 때 잠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손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발도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자세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답안지가 형태가 나와야지만 첨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그냥 자꾸 막 던지는 분. 저 옆에 보셨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흉내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8번. 랭킨 사이클은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PSS로 넘어가겠습니다. PSS가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PSS 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네 글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있어야지 PSS 정의를 설명한다고요. 다시 여자 뒤에 네 글자. 송난부저. 송난부저 한번 해보시죠. 예. PSS 하면은 정의를 할 때 송난부저가 나와야 됩니다. 소궁여즈 장치에 의한 난조에서 부제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부제동이라는 게 제동이 안 되는 마이너스 제동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거에 의한 저주파 동요 현상을 제거하고자 이 PSS를 사용한다. 예, 송난부저. 소궁여자 장치, 난조, 부제동 현상, 저주파 동요 현상. 송난부저가 일단 나와야 된다고요. PSS 정의에서. 그 다음에 PSS가 뭐 보시면은 변진증거에 제가 변환장치, 뭐 진지상 부분, 그 다음에 변진증, 증폭기, 신호제거기, 신호제한기 해가지고 특성들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인덕턴스에서 계자 자석의 변화를 일으켜서 뭐 인계자, 계자 자석에 의해서 위상에 의한 진동현상에서 동적 작용력이 작불부, 작용력이 불감대 영향에 의해서 부재된 현상이 발생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남부저,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변진증거제, 뭐 절개고엽, 리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만 아시면은 PSS는 끝납니다. 일단 이제 제가 PSS 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송남부저 나와야 된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가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정의가 송남부저인지 한번 가서 보시죠. 49번에서. 딱 뭐 하면 뭐가 나와야죠? PSS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나왔네. 요건 변진증거제고요. 변진증거제로 나왔던 거, 다른 거 한번 또 열어볼까요? 박창수 씨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소궁여자 방식을 사용하는데, 난조에 이르고 송남부, 부제동화에 의한 저주파 동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현상을 재선하기 위해서 PSS를 사용한다. 송남부죠. 뭐냐? 왜 쓰느냐? 정의가. PSS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송남부저 때문에 PSS를 사용을 한다. 그럼 부제동 현상이 뭐냐? 부제동 현상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가 나옵니다. 부제동 현상에. 그래서 여기서 부제동 현상이 나오니까 계, 자, 위, 진,
동쪽 작용력이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작불부. 이렇게 온 겁니다.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그 다음에 보시면은 PSS 기능은 FPW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변진 증거제. 또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아까 초창기. 그 초소근 여자장시 채용시. 여기 보시면 송남부제에서 이것도 지금 좀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1초 이하의 1파가 있고, 그 다음에 2파, 수초에서 10초 이내에 요때 PSS가 동요를 한다고요. 동요 1파는 과도 안정도 부분이고, 동요 2파가 동태 안전 영역인데, 이때 부재중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 PSS가 적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앞에다 개요를 쓰고 요걸 썼으면 더 점수가 더 좋겠죠. 일단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를 써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못 봤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만 그렸을 때는 조금 아는 분은 점수를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겠죠. 앞에다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을 써주고 이걸 써주면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PSS가 하는 부분, 여기서 제어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FPW라고 해요. FPW 제거하고 부재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쓴다면서요. 부재중 현상이 뭐냐?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인, 계, 자, 위, 진, 동쪽 작용력이, 예?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작용력이 작불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진동, 이게 동쪽 작용력이, 여기 앞에 동쪽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거든. 그 다음에 변진 증거제. 요 그림도 그려주셔야 돼요. PSS는. 왜? 댐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제동이 이루어져야지, PSS 설치 후에 제동 개수가 0이 돼야지, 그렇게 안정 영역이고, 제동 개수가 0이 안 되면은 불안정 영역이다 이거죠. 왜? 이쪽 불안정 영역에 돼 있는 이거를 이쪽 영역으로 옮겨줬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려야 되고, PSS 구성은 변진 증거제입니다. 변환기. 변, 진, 증, 거, 제. 그래서 변환장치에서 보조 안정화 신호를 변환한다 이거죠. FPW 3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진지상으로 해가지고, 왜? 여기서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쪽에 있던 놈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니까 진지상을 해가지고 옮겨준 다음에 뭡니까? 그 크기를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영향이 너무 미치니까 그 크기를 전체 신호의 한 10% 미만으로 하게끔, 쓸데없는 시그널은 좀 제거하고요. 증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런 건 빼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힘은 10% 정도로 줄여서 밀어넣는다 그래요. 이게 힘이 세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신호를 제한한다 간단하게만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압 강화 계산은 넘어가고요. 발송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3가지가 뭘까요? 예? 예? 지고대라도 지존 케이블, 예. 가스 케이블, 세로 케이블.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선 발송 배전입니다. 그럼 뭐죠? CV 케이블. 예, 그겁니다. CV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문제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걸 쓰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케이블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CV, OF, POF다. 이렇게 답은 그겁니다라는 얘기죠. 아까 그 내용도 좋습니다. 앞에다 써줄 때는. 근데 답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저런 케이블, 고무저런 케이블 뭐 이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이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공송전술로에서 그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케이블의 종류 부분이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케이블이라는 게 이게 가공이 아닙니다. 이건 지중 케이블이거든요. 발송 배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이건 지중 케이블 3가지 CV, OF, POF를 얘기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이건 경제부하 배분이고요. 자, 그럼 51번을 가서 보시면 딱 보면은
10점짜리로 한 페이지로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세 가지. CV 케이블. 장점, 단점. OF 케이블. 장점, 단점. PF 케이블. 장점, 단점. 그림 그리고 적용하고 단점, 단점. 이렇게. 이게 딱 모범 답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25점짜리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케이블의 종류에는 가공과 지중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발송 배전에서는 이런 세 개의 케이블을 쓰고 있고 그 외에 뭐 최근에 이제 송전 용량 증대를 위해서 가공에서는 이런 케이블을 지중에서는 이런 케이블을 더 쓰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건 25점짜리고요. 25점짜리 쓸 때는 요 세 가지를 쓰면서 그 전후 관계에 있는 것들 다 쓸 때가 25점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얘는 딱 10점짜리로 세 가지 케이블만 비교하라 이거죠. 그러면 표로 해가지고 그림 딱 그려서 적용 단점 어디 하고 이제 구성도 어떻게 돼 있고 이걸 표로 딱 했을 때 한눈에 보여주게끔 하면은 점수가 더 좋죠. 앞에서 요약해주고 표로 간단하게 이 세 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밑에서 그림 그려주고 세 개에 대한 것들을 다 비교해주면 더 좋겠죠. 52번은 이제 계산 문제니까 빼고요. 대칭좌표법 이것도 좀 빼겠습니다. 변전소의 설계 기계의 시방에 대해서 항목별로 연결하라. 요건 이제 발전소의 접지 설계가 아니라 변전소 설계거든요. 기기 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어려운데 이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선 요거 지금 표시선 개전 보호. 그러면 뭡니까? 송전솔 보호 방식에서 표전 통마강에서 예? 이게 지금 송전솔로 보호 방식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54번 보고 55번 보고 보호 계전기. 이거는 또 이것도 계산 문제거든요. 5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변전소 설계인데 이제 지하 쪽에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도심지 변전소 설계 시 고려사항. 이건 지하 변전소에서. 먼저 변전소의 역할이 뭐냐 그죠?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 그랬죠. 전압의 변성과 집중과 배분하고 전압의 조정과 전력 조율을 제어한다. 변전소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콤팩트 해야 되고 부지 변조를 축소해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뢰성도 고려해야 되고 자동화도 고려해야 되고 옥내 옥의 지하형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변전소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변전소 가까운 데다 설치를 해야죠. 수용 중심지대에 갖다 둬야 되죠. 물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 옆가에 가서 나와야지. 물을 언제 저기서부터 끌고 옵니까? 바닷가에서부터 물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하나요? 그게 아니죠. 가까운 한강에서 떠가주면 되죠. 가까운 쪽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같은 것도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변전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험한 요소가 있었으면 그 위험 요소가 있는 데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항상 그 변전소를 설치하면 그 위에다가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이제 그 나중에 님비 현상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 설치를 해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것들 녹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한다든가 나중에 설치하는 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 4호 쪽에 이제 케이블 하는 것들도 옛날엔 T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따다 썼거든요. 철탁 가다가 중간에서 3, 4호를 갖다 썼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3, 4호를 T분기가 아니라 파이분기로 하라고. 그러니까 파이분기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쪽 그 변전소 출입구까지 가져가서 따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가까운 한 2km 지점에서 따가지고 왔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50km 실제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50km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3, 4호 변전소들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이마이천 같은 경우는 한 30km 이내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변전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는 지금 1호사 변전소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3, 4호를 받으려면은 이제 1호사들이 공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 30에서 50km 정도 요 반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케이블을 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3, 4호를 끌려면 3, 4호 철탑을 깔아야 될 텐데 지중으로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한 400에서 500m마다 철탑을 하나를 깔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40km면 100개를 깔아야 됩니다. 철탑을. 그럼 철탑이 하나에 3억이거든요. 그럼 300억입니다. 300억. 1호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1호사 솔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3, 4호를 받아야 되는 건 용량 때문에 받는 거죠. 3, 4호를 받는 거는. 용량이 크니까 1호사 가지고 안 되니까 3, 4호를 받는데 그런 때는 이제 그전에는 가까운 쪽에서도 3, 4호 선로에서 T분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법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환경대책, 이런 환경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방제대책, 내진 안전설계 이런 것들. 여기서는 지금 변전소 설계 시에 지하만 설명을 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변전소 설계. 다른 분이 답안지를 쓰신 거네요. 자, 설계 시 결선 방법을 해야 되고, 단순화를 해야 되고, 단락 용량을 증대해야 되고, 절연 설계, 피대, 보호 방식, 코로나, 염화에, 전압, 소음 대책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설계 시 유의사항들이죠. 분명 왜? 설계할 때 기기의 시방에 대한 항목별로 설계 시 유의사항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 시 썼습니다. 그리고 시방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방에. 분명히 문제에 설계하고 시방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맞게끔 시방은 대용량, 전압기, 차단기, 옥외철구, 피대기, 기타 이런 식으로 아주 각각의 기기의 시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아까 그 답안지도 좋은데 답안지에 채점을 매길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더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걸 쓰면서 아까 그 내용들을 갖다 써주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면 단팥빵에 팥이 안 들어갔다고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뭐 열심히 쓰긴 썼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훈련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55번이 표시선 개전보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걸 좀 썼습니다, 지금. 보기가 좋아서. 왜냐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아마 썼을 겁니다. 자,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표전통마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송전솔로 보호 방식을 그냥 설명한 겁니다. 송전솔로에 과방 거피제에서 P가 파일럿 개전 방식이거든요. 표시선 개전 방식에서 표전통마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마이크로 반송 개전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한 거죠. 딱 보시면 파일럿 개전 방식은 이렇게 있다. 표시선과 반송과 마이크로 반송이 있는데 표시선은 전류순환식하고 전압 반환식이 있고 반송식에는 전력선 반송과 통신선 반송이 있는데 여기서 쓰고자 하는 기법은 방향비교. 아까도 얘기했죠. 전력선 반송 방향비교, 전력선 반송 전송 차단 방식. 주계열이 뭐라고요? 3, 4, 5의 1계열에서 주보는 전력선 반송 방향비교 거리 개전 방식을 썼다고 그랬죠. 그게 1계열의 주보입니다. 그리고 전력선 반송 전송 차단 방식 PUTT를 썼다고 그랬죠. 그거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들만 따로 또 25점짜리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표시선 개전 방식은 뭐냐? 전류 순환식하고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순환되는 부분이고요. 전압 반항식은 이게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X자로 이렇게 전압을 보기 때문에 여기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흐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흘렀을 때는 얘가 이쪽에 흐르면서 여기만 흐르고 이쪽으로는 안 흐른다는 얘기죠. 예? 근데 내부 사고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고 전류가 얘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점선은. 근데 여기서 내부가 사고 나면은 실선이 흐른다는 얘기죠, 실선이. 실선이 흐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만 흐르니까 이쪽으로 안 흐르고 여기로만 흐르는 겁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로 흐르니까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뒤를 까면은 얘는 또 틀려집니다. 평상시 때는 여기만 흐릅니다. 전압이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안에까지 흐르면서 이 안에 파일럿 아예 안에서 얘가 양쪽으로 다 흐르면서 이쪽에 또 유기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또. 서로 유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원리가 OC하고 RC의 위치가 틀립니다. 여기하고. 얘는 OC가 동작해야지만 동작하는 겁니다. RC는 아니고요. 이게 동작 코일이고 이게 억제 코일이거든요. 억제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작 코일 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서 동작을 안 하는데, 예? 그럼 전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전압 반응식 같은 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표시선의 극성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반송 개전 방식은 반송을 하는데 주파수를 어떻게 하느냐? 30에서 300kHz가 있는데 또 메가헤르츠 대역도 있습니다. 6000kHz 대역도 있고 방향 비교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 이거죠. P보호 송전솔로에서 서로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사고인가 아닌가를 본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고장 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
반송 신호를 송출하여 상대방의 트립을 저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평상시 때는 트립 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장 시에는 너 동작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 고장 시에는 너 동작하지 마. 근데 내부 고장 시에는 송출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비접점입니다. 얘 비접점. 고장 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이라는 거는 요거는 A 접점이고 요건 B 접점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외부 고장 시에는 트립을 저지한다. 그러니까 정상시 때는 계속 B 접점으로 나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뭐 시그널이 안 들어오니까 저기 뭔가 문제가 생겼네? 그리고 왜 비접점을 쓰느냐? 안전 측면에서 비접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위성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접점으로 쓰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력선 반송에 방향 비교 방식이 있고 전송 차단 방식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56번 넘어가고요. 57번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딱 나오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가죠. MP 반사망지바 전자의 흐름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태양열 반전소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옆에 그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열을 집중하는 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혼돈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태양광입니다. MP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열병합 발전은 뭐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열병합 발전이 있고 복합 발전이 있고요. 헷갈린다고요. 복합 발전은 뭐였죠? 가스와 쓰고 나간 열을 이용해서 별도로 나는 것도 열을 난방. 예, 열병합 발전은 열을 같이 병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열을 위에서 쓰느냐 밑에 쓰느냐 해서 타핑이냐 바텀이냐 나오고 열과 전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에너지를 열을 쓰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쓰는 데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합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복합 발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기 터빈 이외에 그러니까 증기 터빈을 이용한 증기 화력을 이용한 스팀 터빈 외에 여러 가지 방식들 조합을 한 게 바로 그게 복합 발전이 된 거죠. 태양광 발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7번.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태양광 발전소 그러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MP 접합 다이오드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지상까지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 P형과 N형의 실리콘 만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MP가 나온다고요. 반사방지박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전자의 흐름이 나온다고요. 태양전지에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리콘, 아몰포스형, 화합물형 해가지고 거기에 변환율이 어떻게 된다. 근데 실질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설명하셔야 했으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원리죠. 그리고 이제 종류의 특징이고 효율이 좋다 나쁘다. 뭐 3가, 4가, 원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효율이 얼마나 떨어진다. 이런 거고 그 태양광 발전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전지에서 어뢰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그걸 DC죠. DC를 AC로 바꿔줘야 되죠. 바꿔줘야 되니까 인버터가 있는 거죠. 인버터가 있고 그 인버터에서 개통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상용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직류 부분이 그냥 바꿔주기가 뭐 하니까 여기다 뭔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뭔가 충전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남는 전기를 같이 쓰는 거죠. 자체 전력도 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직류하고 직류를 쓰기도 하고 교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인버터 양쪽에 사실은 이 위에 것만 보셔도 됩니다. 밑에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구성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독립형이냐 아니면은 뭐 디젤 발전기 조합형이냐 완전 연계형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가 딱 들어있고 이 형태만 쓰시면 됩니다. 딱 태양광이 들어오면 태양전지가 들어오고 거기서 충방전 제어장치에서 축전지에서 충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AC로 해가지고 개통에 공급해 주는 게 이게 독립형입니다. 이게 그 MP 접합 다이오드로 그거는 할 필요가 없죠. 이 태양전지가 어뢰에 들어가 있는 게 MP 접합 다이오드로 돼 있으니까 태양전지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전지 하나가 이게 여러 개 연결돼서 이게 하나에 2V 정도 나오거든요. 이용하는 거 하나가 예. MP 접합 다이오드로 그거를 딱 연결한 게 어뢰. 그렇죠. 그게 그거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한 2V 정도 되거든요. 그럼 380V를 만들려면 그 태양전지 어뢰 있죠. 그 위에 보시면 그 네모난 거 여러 개 막 붙었죠. 그게 다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전체 짠을 갖다
못 줄이잖아요. 그렇죠. 모듈 하나당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터리 H 해가지고 모듈 하나가 2V인데 2V짜리를 직렬로 다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그 모듈 하나가 2V입니다. 그 모듈을 뒤에 보시면은 태양전지는 그렇게 되는데 뒷면에 보시면 검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 그럼 10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2V짜리니까 100개 연결됐으면 200V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그게 이제 모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듈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면적이 나오는 거죠.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몇 H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딱 보시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110개가 연결돼야지 2V 정도니까 220V가 나오고요. 190개 정도가 연결돼야지 380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가 딱 되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어레이가 얼마 정도 된다. 책상 하나 정도 됩니다. 요게. 요런 게 100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책상 판넬 요런 게 하나가. 요 모듈이. 근데 그 모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조금씩 이렇게 다 돼 있죠. 어레이가. 그게 이제 다 묶여서 하나의 모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였을 때 왜? 여기서 들어오는 암페 H가 작거든요. 볼트는 같을지 몰라도 전류 용량이 작은 겁니다. 전류 용량을 여기서 다 직렬로 연결해서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거를 다 같이 모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형은 발전기를 옆에다 하나 더 달아준 겁니다. 그냥.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지금 전기차도 보시면은 전기자동차로 움직이다가 휘발유로 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 개로 같이 동작하는 게 하이브리드고, 완전 연계형은 이제 보시면은 태양전지 인버터 연계 보호 장치인데 부하뿐만이 아니라 상용전원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상용전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배터리로도 쓰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쓰는 게 연계형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쓰고, 내가 지금 발전한 양이 많으면 그거 발전한 거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다 갖다 팔겠다. 이게 완전 연계형이라는 얘기죠. 독립형이라는 거는 무조건 발전한 거 파는 겁니다. 발전하는 거 파는 거.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발전한 거 팔더라도 손해용을 써야 되니까 독립형에서는 손해 전원을 자기가 발전해서 다 쓰고 남는 걸 파는 거고, 요건 뭡니까? 태양전지 같은 거 발전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용전원을 받아서 쓰는 게. 연계형이 한전에다 파는 거잖아요. 예. 단독형은 자기만 쓰는 거죠. 한전에 팔자가 다. 예, 자기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독립형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옆에 가보시면은, 예? 가로등 같은 거 돼 있죠. 그건 자기만 쓰는 거죠. 그냥 그 배터리에다 축전해놨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다 이거죠. 완전 연계형이죠. 상용전원 써가지고 이제 쓰다가 이제 발전 부분 되면은 왜? 낮에밖에 못 쓰는 거니까. 저거 사업계 있어 옛날에 내가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다.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저게 효율이 별로 안 좋대요. 효율이 이제 떨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회수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예? 설치기가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ROI 뽑아내는데 7년? 옛날에 한 5년 정도 했는데. 네, 길어졌어요. 예. 옛날에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쓰게 되면은 5년에서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5년은 버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유지보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 15년 그냥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버터가 나간대요, 인버터가. 인버터가 못했네요. 인버터가 10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냐면은 태양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양전지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경련열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가 어차피 그 안에 보시면 R과 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변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소자가 변환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시간이 10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정부 지원금하고 단가가 한전에 사는 단가가 엄청 떨어져요. 옛날에 7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700, 거의 800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제가. 720원 이렇게 했대. 그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신 분들은 그때 감가상각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저희 직원도 한 달에 300~4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면적이 없겠네요. 옛날에 그 태양광 인버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태양광 인버터를 하니까 싸게 산 거죠. 왜냐면 내부 거래가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공사하고 그다음 법적으로 또 거기서 또 돈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버터를 했으니까 오래됐죠.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 막 그때는 융자도 저리에다가 막 국가에서 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감가상각이 ROE가 지나갔으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그 유지보수는 하러 가야죠. 이제 인버터가 말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버터가 오래되면. 이제 태양광이 오물이 붙잖아요. 네. 그 효율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닦아주러 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닦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네. 왜냐면 오물이 묻는다는 게 사실 이제 먼지가 쌓이고 비가 쌓이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뭔가 쌓이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서 그 쌓인 것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으니까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현지에 또 사람들 써가지고 청소만 해달라고 이제 한 번씩 부탁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면 전라남도 쪽에 있습니다. 다. 전라도, 경상도 여기 다 남쪽에 있거든요. 햇빛을 잘 받아야 되니까. 평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 임야 부분을 나중에 이게 10년인가 이상 하게 되면 이게 형질 변경이 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면은 그런 용으로 옛날엔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땅 투기. 효율보다는 땅 투기를 해서. 근데 목이 좋아야 되니까. 요새는 그래서 버섯. 예. 네. 뭐 하고 있을 때 거기다 하는 거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내 땅에 되는 건 지원이 없어요. 예. 그래 보면은 밑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공장 같은 걸 하나 지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장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건물의 위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것만 져서는 안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열병합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대책. 원자력 안전대책 보시면은 1대책, 2대책, 3대책, 4대책, 5대책 해가지고 그 안에 부분의 보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를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그겁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게 열병합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제가 그때 외울 때는 열발운으로 외웠거든요. 열 에너지 사용 원리. 발전 형식에 따른 분류, 운전 형태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열 에너지는 토핑 사이클, 바터밍 사이클로 있고 발전 형식은 증가복들이 외웠거든요. 증기터빈, 그 다음에 가스터빈, 그 다음에 복합터빈, 그 다음에 디젤 발전기, 그리고 증기터빈은 배추복을 했는데 배합터빈, 추기배합터빈, 추기복수터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외웠고요. 왜냐면 열병합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증기터빈에서 쓰고 난 증기를 다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순환식이 아닙니다. 열과 증기를 동시에 쓴다고 그랬죠. 열병합은. 그렇기 때문에 증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수기가 없습니다. 복수기가. 물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때운 다음에 그거 다 보내야 되니까. 복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증기터빈에서 배합터빈, 그다음 배합, 그냥 다 빼는 거다. 추기배합터빈 2개로 빼는 거다. 추기복수터빈 필요하니까 물을 조금씩 빼가지고 좀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원자력 안전대책은 보시면은 뭐 1보호벽부터 5보호벽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한 70번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는 거기까지 한번 60번까지 하고 쉬고 그다음에 한 70번 때까지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과연 이제 70번까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10문제는 나오겠죠. 네? 네? 70번 중에서 아니면 7문제라도 나가죠. 10문제당 한 문제씩 해가지고 7문제만 나오면은 뭡니까? 31문제 중에 7문제니까 한 25%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나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이 보시면은 그 안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도장애. 중성적 접지 방식이 유도장애 아니에요. 원래 원자력은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 아, 원자력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빈도는. 근데 혹시 나온다면. 혹시를. 왜냐면 이거는 25점짜리는 안 나오고 10점짜리로 나오거든요.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됐을 때
만약 내가 이걸 해가지고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한 겁니다, 선택을.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 쪽에서도 수력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발전이. 화력 부분은 가져가야지만 된다. 근데 원자력은 좀 안 가져갑니다. 원자력의 사인자 공식이라든가, 원자력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의 종류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는 가져가셔야지만 된다. 예, 간단한 거. 깊게 말고. 왜? 그 전에 나왔던 것들, 10점짜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나오면 써야 되니까. 옛날에 그 유역병형식 해가지고, 양수발전소의 조동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 알고 있으면 댐 유역식, 댐 병형식, 유역병형식 해가지고, 저수지식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10점짜리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건데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못 쓰는 거죠. 두 개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저장인가 오장인가 헷갈려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평상시 때,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가려면요. 일단 이 100문제든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하지 마세요라는 건 100문제만 하고 가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단 100문제를 먼저 다 하고 나서 그게 다 되면은 그때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9번 있고 60번 있다 그러면 저는 58번을 먼저 가져가라고 합니다. 열병하면 나오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유도장에 가져가고 요 두 개 다 완벽하게 외우시면 그 다음에 원자력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태양광은 됐고 이제 열병합을 가서 보시면요. 열병합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유도장애 60분까지가 하고 나면은 대략 되겠네요. 열병합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열병합이 다 쓰레기 소각하고 관련한 것은 또 틀린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쓰레기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환경물질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파묻죠. 같이 짓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소각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쓰레기 소각을 못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쓰레기를 소각을 안 하고 다 파묻죠. 예. 물론 쓰레기 소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소각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 소각 대신에 다른 것들을 소각을 하죠. 자, 요거보다는 박창수 씨께 좀 더 나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은 열병합 발전은 연료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 발생되는 열과 증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소의 열효율보다 열병합 발전소의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전기효율이 한 38% 됩니다. 열병합 발전은 전기효율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수기의 손실이 한 50% 정도 되는데 얘는 그 열 손실 부분을 다 보일러의 열 손실을 증기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효율은 얘가 한 87% 정도가 되는 겁니다. 28%에다가 한 50% 정도를 하니까 50 몇 프로를 하니까 뭐 80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손실들 빼고 나서 이게 60%니까 87% 아닙니까? 이게 28%에다가 59%니까 87%죠. 요 정도로 지금 생산 공정에서 그 열을 증기로 많이 바꾸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수기에서 다 날아가는 데에는. 그러니까 얘는 복수기를 하면서 뭡니까? 스팀으로 계속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뭡니까? 다 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 사용 부분, 그 다음에 발전 형태에 따른 부분. 예? 그럼 열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 위에 올라갔다, 열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열과 증기가, 연료는 무조건 다 밑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열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죠? 타핑해서. 열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전기를 먼저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을 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텀형은 연료는 무조건 밑에 있고요. 열이 위냐 아래냐입니다. 열이 밑에 있습니다. 열이 밑에 있으니까 얘는 열을 먼저 썼죠. 그러니까 전기는 그 다음에 쓰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기 아파트에 있는데 열을 이용해서 쓰고 그걸 다시 들어와서 그렇죠. 그 열을 해서 보일러를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바텀밍을 해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는 바텀밍을 쓰겠죠. 여름 같은 경우는 타핑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나면 여름에는 열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쓸 거고 열을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열을 가지고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돌리겠다 이거죠. 토핑이 겨울에 토핑 난방 아니죠. 토핑은 난방 잠깐 이게 반대로 돼 있나? 제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연료 연소로 생성된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 배열로 열기가 하니까 열이 위에 있으니까 토핑이고요. 열이 밑에 있으니까 보토밍입니다. 그게 토핑에 열을 갖다가 난방하고 급하게 생산되는데 그 뜨거운 물을 쓰겠다는 얘도 쓰죠. 근데 얘는 뭡니까? 고온의 열을 프로세스용으로 이용하고 얘를 먼저 쓰는 거죠. 열은. 얘는 남는 열을 쓰는 거니까 배열로 작업용 증기나 이런 거 쓰는 거고 얘는 뭡니까? 프로세스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 프로세스용으로 쓰는 게 지금 그 산업단지 공단 같은 데 가면은 발전 뭐 열병합 단지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 뭐 그 저기가 있으면 그 공장에다 열을 먼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럼 그게 갖다 다시 돌아오나? 아니 거기서 쓰고 끝나는 거야? 거기서 쓰고 끝나죠. 배관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발전 형식에 따라서 이제 증기 터빈, 증가 복지라고 제가 외웠는데, 열발운, 열 에너지 사용 분류, 그 다음 발전 형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운전 형태에 따른 분류, 운전 형태에 따른 운전 형태인가? 요거는 없네, 지금. 열발 해놓고 보시면은 증가 복지. 증가 복지는 어떻게 되냐면 증기 터빈,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증가 복합 발전, 증가 복지, 복합 발전, 뭐 디젤 발전 이런 식으로 복합 사이클 방식, 뭐 디젤 발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배추복으로 했습니다. 배추복, 배합 터빈, 그 다음에 축이 배합 터빈, 축이 복수 터빈. 보시면은 뭐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배합 터빈은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냥 빼는 겁니다. 그냥 바깥으로 뺀다, 배합한다 이렇게 됩니다. 증기를 다른 쪽에 쓰는 겁니다. 급수는 전량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한다. 물 처리를 계속 보내줘야죠. 축이 배합은 여기서 일부는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고자 할 때 두 종류 이상. 왜? 압력이 두 개가 틀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열효율이 낮을 경우 설비 이용률이 저하된다. 축이 복수는 물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축이 복수입니다. 일부 빼가지고 다시 넣어줬죠. 이게 축이 복수가 되는 거고 두 개를 빼는 거 이게 뭐라고? 축이 배합이 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빼는 거 배합이 되는 거고 배합은 하나만 빼는 거 축이 배합은 두 개를 빼는 거 축이 복수는 하나는 배합으로 빼고 하나는 다시 복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얘네들은 그냥 뭐 필요 없습니다. 둘 다 그냥 다 빼는 거니까 배합 터빈이나 축이 배합 터빈은 그냥 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축이 복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해지죠. 축이 배합도 복잡해지네. 보시면은 자,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1500도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1000도에서 1500도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500도 이상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650도에서 850도 정도거든요. 보일러 증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증기의 온도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는 650도에서 850도지만 실제로 증기 온도는 550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50도, 500도씨, 550도 요 정도면 되거든요. 압력이 이제 틀리는 거죠. 압력이 55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죠. 500도 정도만 되면은 증기를 발생시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가스 엔진 방식, 디젤 엔진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 장단점. 열병합 발전하고 화력 발전은 얘가 아까 87%, 뭐 38%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열병합 발전 대신 이제 크게는 못 합니다. 크게는. 왜냐면 그 여유를 회사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화력 발전은 크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병합 시스템의 장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원자력 안전대책. 원자로의 이제 고유의 안전성을 설명을 합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고유의 안정성 해가지고 보이드 효과, 도플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얘가 또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가 또 증가되면 얘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중성자 비율을 감소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핵분열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된다는 건 핵분열이 많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상승이 되거든요. 온도가 상승이 되면은 밀도가 내려갑니다. 밀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밀도가 내려간다는 건 이 안에 차곡차곡 체대했으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보니까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니까 밀도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공기처럼 이제 공기 보면 수증기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내려가니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투과하면서 중성자 감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흡수되는 비율들이 또 감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핵분열이 감소되고, 그러면 핵분열이 감소되면 온도가 저하되고, 온도가 저하되면은 다시 흡수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핵분열이 다시 증가되고, 도플러 효과는 또 중성자를 많이 흡수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드 효과고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사실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원자로 자체의 고유의 안정성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쪽 왼쪽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의 밀도가 올라가서 중성자 감속이 잘 된다. 이건 물의 밀도가 내려가서 중성자 감속이 나빠진다. 이런 거고요. 온도가 저하되면 뭡니까?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얘가 또 중성자 감속이 잘 되다 보니까 얘가 다시 또 핵분열이 잘 돼가지고 다시 또 온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잘 되면은 또 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더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들어갑니까? 거기다 이제 제어제라든가 차폐제 같은 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성자 감소 그 부분을 고속 중성자에서 저속 중성자로 바뀌는 그런 비율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죠? 제어봉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원자로 멈춰버립니다. 원자로 스크린 장치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원자로를 하나씩 집어넣고 그게 이제 물 속에서 반응을 해가면서 이제 되는 거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그 사이에다가 차폐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그 사이에 이 로 사이에 보시면은 양쪽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차폐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성자 감속을 일으키죠. 그래서 원자로에 보시면은 그 4인자 공식 있잖아요. NEPF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10점짜리 나왔을 때 쓰기가 좋습니다. 원자력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원자로는 고유의 안정성을 가지고 뭐 보이드 효과하고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뭐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근데 대책은 뭐냐? 긴다, 너비, 내죠. 긴급 장치가 있다. 스크럼을 해가지고 이상시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앞에를 다 서로 사이를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난다. 원자로하고 원자로 사이에, 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백업으로 해가지고 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다량으로. 차갑게 만들어지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거 보면 물 계속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하수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방사능들이 다 누출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들을 해가지고 옆에 탱크에다 이게 막 담고 있는 거죠. 막 옆에 보면. 옆에 탱크들 있죠. 그게 물 담는 겁니다. 거기서 뿌려졌던 물을. 그 많은 물을 어디다 보관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물을 계속 이제 재활용하면서 쓰는 거죠. 그 물을 쓰고 또 뗐던 거를 또 쓰고 왜냐면 그 물을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 물을 쓰고 뜨거워진 거를 다시 받았다 다시 또 물을 쓰고 계속 새로운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요. 그 물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손실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중보격이 있는데 1보격부터 해가지고 5보격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 펠릿으로 해가지고 넣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경주의 방패장 밑에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원자로에서 썼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 파먹고 있는 거죠. 동굴에다가. 긴다 노비,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 해가지고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해서 원자로를 물에 담가서 냉각한다. 아까 이제 백업 시스템에서 다량의 냉각시 하는 것들이 이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물을 다 버버려가지고 거기를 다 잠가버리는 거죠. 그 안에 부분은. 비상용 전원, 이제 다시 뭐 공급을 하게 한 부분이 있고, 내진 설계, 이 진도 한 7 이상에 견딜 수 있게끔 전부 다 두꺼운 안반위에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안반이 약한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석촌호수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다 그쪽으로 간 거죠. 거기 땅 파고 있으니까. 예? 스펀지처럼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약해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파놨으니까 계속 옆으로 흡수를 가다 보면 땅이 물러질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싱크홀이 생기니까. 왜냐면 거기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물이 빠진 공간에, 예? 모래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다 보면 이제 자꾸 떨어지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그게. 모로들이 이렇게 생기는 싱크홀이죠. 예. 그게 안에서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왜냐면. 뭔가 공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건데, 그게 빠져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지나가면서 쓸려 나간 겁니다, 안에. 흙이. 물이 지나가면서 흙이 쓸려 나가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구멍이 나서 뚝 떨어지는 거죠.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는 그 주변에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60번 부분을 보시면은 유도장애. 유도장애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두 가지 정전유도, 전자유도, 전력선축하고 정전유도의 정의가 뭡니까? 네? 정전유도의 정의. 전력선과 통신 사이에 전자유도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 정전유도인데 왜 전자장애가 나옵니까? 정전유도는 정전용량입니다. 정전유도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용량에 기인한 것. 전자유도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에 기인한 것.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고조파는 상용주파보다 높은 고조파에 기인한 것. 이렇게 해서 이 전자유도장애는 이런 부분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송전선의 영상전압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용량의 불평형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해가지고 그림을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정전용량에 의해서 기인해가지고 뭐라고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유도되는 전압이다 보니까 이 A는 뭐 CA, CB, CC, 그리고 C0가 들어가는 거죠. 송전선 잔류전압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Y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중성점에 잔류하는 전압이 중성점 잔류전압이라고 얘기 있었죠.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을 알고 나야지만 이 정전 유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 하나하면 다문이 금방이라고요. 그래서 완전 연결을 시키면 여기 윗부분이 0이 되니까 이 제로 자체는 0이 된다. 근데 여기 부분이 2가 무슨 전압이죠? 예, 대지전압, 상전압입니다. 그래서 154 나누기 루트 3으로 하게 되면 전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불균형이 있어도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유도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압이 큰 데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상전압에 대한 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증대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얘 힘이 세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뭔가 영향 받는다. 이런 거죠. 전자유도장애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I0 해가지고 3인자가 뭐였죠? 여기서 예? 3인자를 감소를 시켜야 되죠. 그럼 정전유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정전유도 멀리하는 게 전자유도구나. 거리 가장 중요한 걸 아셔야죠. 차폐선을 설치를 해야 된다. 차폐선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차폐선 쪽으로 다 줘버려야죠.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걸 차폐선 쪽에 주고 그 차폐선이 또 그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차폐선이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처음에 줬던 영향만큼을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폐선을 근접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정전유도든 전자유도든 차폐선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차폐 효과, 그 다음에 연가를 해줘야죠. 왜? 아까 정전 유도는 상호 정전 용량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연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실드화 시키라는 얘기죠. 영향을 받는 쪽에. 그러니까 차연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차연통. 차폐, 연가, 통신선, 케이블화, 접지. 차연통 또는 뭐 통신선, 접지 뭐 이렇게 차연접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거는 여기 전자 유도의 대책을 아마 그렇게 외워주셨을 겁니다. 3인자가 뭐냐면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 I 제로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WM입니다. M이 뭡니까? 차폐입니다. 차폐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차폐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WM, L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이죠. 예,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병행 길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뭡니까? 같이 가지 않게끔 뭐 교차를 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루트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I0 칠학절을 줄여줘야 되겠죠. 칠학절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성점 접지 방식이나 소리액터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기 유도 전류의 분포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에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차폐선을 쓰는 겁니다. 뭐 유도 억압선륜이라든가 유도 중간 트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차폐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거죠. 통신선 측의 전력선하고 똑같이 가지 않게끔 중간중간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L부터 해놨죠. M부터 보시면 왜냐면 제목이 WML3I0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비해서 M부터 본 겁니다. 왜? 여기서도 차폐선이 이건 연가 여기도 차폐선이 들어갑니다. 연가나 이것거리 증대인데 여기서 차폐선을 넣어주면은 정전 유도도 좀 줄어줍니다. 자, M부터 보시면 차폐선. 여기도 차폐선. 근데 여기는 유도 억압선륜이니 유도 중하 트랜스 같은 그러니까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필터를 삽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필터를. 그러면 M, L 통신선 간의 병행길이 축소. 이 병행길이 축소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절연 변압기를 해서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왜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유도되는 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릴 텐데 그 전압이 작아지면은 유도되는 힘도 작아지니까 그런 길이를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I0 뭡니까? 고장전류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중성점 접지장을 크게 해서 고장전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소리액터 접지를 해가지고 고장전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직접 접질 때는 기유도되는 전류의 분포를 조절해가지고 전류가 그쪽으로 적게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통신선로에 피레기를 설치해가지고 뭐 문제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이쪽에다 이제 그 연피 케이블은 여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쪽에? 수용 같은 연피 케이블 뭐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쓰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60번까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